설계가 처음 시작이 아니고요. 설계 시작 전에 이미 우리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집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집에 대한 모든 생각이,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잘못 짓고 설계를 잘못하고 땅을 잘못 사고 뭐 여러 가지 시공사를 잘못 만나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설계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의뢰할 때 본인이 직접 들어오려 하든지 그리든지, 아니면 설계사한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시공사한테 설계를 맡기든지, 그 세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가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의뢰를 했을 때는 설계사분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시공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물론 당연히 방 개수, 거실 크기, 창문 크기, 집의 방향, 풍수지리적 어떤 집의 위치, 그리고 마당 크기, 뭐 이런 각종 기본적인 우리가 실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집 크기나 약간의 동선 이런 것도 얘기를 해.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전원주택 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전원주택은 그냥 집안, 아파트처럼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 안 플러스 집 밖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오로지 독립된 건물을 스스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내도 청소도 해야 되지만 실외 외벽이나 담장이나 정원, 나무, 조경, 뭐 조명,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스스로 건축주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관리를 하는 시간과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얘기고요. 집을 짓기 전에 집 설계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난 다음에도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생활이 힘들고 불편해서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분들도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잘못 짓고 설계를 잘못하고 땅을 잘못 사고 뭐 여러 가지 시공사를 잘못 만나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당시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애초 시작하는 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가령 귀촌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귀촌을 하는데, 농촌 목적은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농사를 짓는 기본적인 그 땅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비의 어떤 비율이 집을 짓는 것보다는 땅에 투자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무슨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대로 거기에 맞는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오는 어떤 돈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집을 과하고 크게 지으면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애초에 목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생활비를 아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한다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해야 되고, 집을 짓는 비용을 최소로 한다면 땅 크기도 작고 집 크기도 작아야 되겠죠. 집을 크게 해놓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목적이죠. 또 다른 목적은 도시 생활에 지치고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의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지쳐서 도시를 탈피하고자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젊은 사람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장은 도시고
집은 전원입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든지 아니면 거리는 가까운데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서 차가 밀려서 실제로 거리가 편도로 뭐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굳이 집을 짓고 살아보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목적이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집하고 직장과의 거리를 차가 밀리든 밀리지 않든 1시간에서 1시간 반, 최대 한 1시간 반까지 잡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외부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일출하고 일몰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점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처럼 양쪽 앞뒤로 다 집이 있으면 그리고 도시하고 근접해 있거나 택지 지구라서 생활 편의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뭐 일출하고 일몰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떨어져서 산속에 있다든지 전원주택 조그마한 단지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출과 일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저녁에는 깜깜하고요. 또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출 일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주 깜깜한 밤이 된다면 잠만 자고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런 것들은 굳이 전원 생활하면서 혜택을 전혀 못 누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연히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캠핑 도구를 챙겨서 다른 데로 떠나서 또 일요일날 다시 복귀하고 짐 풀고 이렇게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전원에서 전원주택을 져서 영원한 캠핑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목적이 그러하다면 전원에 집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캠핑처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그만큼 목적이 맞지 않으면 설계를 아무리 잘하고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시공을 아무리 잘하고 완벽한 집을 짓다 쳐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결코 전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목적을 얘기를 해봤고요. 설계를 맡겨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설계 도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합적인 겁니다. 땅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 집을 그냥 안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도면 안에 그 땅 모양 안에는 우리 집에 같이 살 구성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 나중에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만족감이 자꾸 커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원주택은 100% 완벽하게 져도 살면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하물며 설계 당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어떤 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렸다면 아무래도 살면서 그 단조로움과 그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원 생활의 어떤 그 성공 확률이 점차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맡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집의 어느 정도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이 페이퍼에도 기록을 해둬야 되고요. 여러 전시회와 여러 어떤 이 건축 박람회와 그다음에 시공업체 이런 업체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현재 지어 있는 집,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근처에 현재 지어 있는 집을 잘 살펴보고 내장재, 외장재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어떤 땅을 미리 샀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에 땅을 사려고 예정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지어 있는 집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취하고요. 원하지 않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접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붕의 특성도 있고요. 상당수 많은 건물이 노출로 되어 있는 곳도 많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외부 외장재를 징크나 노출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동백 같은 경우는
노출도 있지만 벽돌이 조금 많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벽돌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돌. 파주 교화 같은 경우는 새로 형성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이 건축물들이 많고요.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어서요. 너무 난립한 똑같은 모습의 어떤 주택은 보기 싫지만 그래도 약간의 유사점이 있으면서 좀 색다른 그런 주택을 그런 건축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서로 교감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져 있어야 되고요. 설계를 맡기고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하기 전에 모든 부분이 모든 아까 얘기했던 설계의 모든 부분 있잖아요. 방, 테라스, 베란다, 마당 크기, 방의 개수, 층고, 그다음에 외장재, 겉모습 외장재죠. 벽돌로 마감할 건지, 외장재, 징크로 마감할 건지, 돌로 마감할 건지, 많죠. 판넬로 마감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고, 골조도 있죠. 골조, 철근 콘크리트, RC 골조를 할 건지, 아니면 H빔 골조를 할 건지, 목조주택으로 할 건지, 저희처럼 노출 콘크리트로 할 건지, 그런 골조. 그 다음에 단열은 어떻게 할 건지. 단열은 건물 내부 골조 안에서 하면 내 단열이고요. 건물 밖에다 하면 외 단열입니다. 그 단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열 종류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목조주택을 짓는다면 목조주택은 이 층고의 제한이 있습니다. 목조의 길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길이가 층고의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다시 이어 붙여서 더 높일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선의 높이를 그걸 합니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층, 3층에 미니 풀장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붕 위로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향후에 올라갈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목조주택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중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골조를 세운 다음에 내부에서는 바꿀 수가 있겠죠.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가벽을 세우니까요. 방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희 집처럼 주택이 평수가 한 80평밖에 안 되는 택지지구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프라이버시, 시선 차단용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그 땅도 조그맣게 파놓으면 되겠습니다. 1m, 1m씩 해서 이렇게 사각형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요. 라운드로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공간에 나중에 아주 큰 나무 높이에 맞춰서 층수가 3층이다 그러면 한 10m짜리 한 7m짜리 나무를 심으면 될 거고요. 한 1, 2층만 가진다 그러면 한 3m에서 5m짜리 나무를 심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설계를 할 당시에 어떤 프라이버시에 많이 지장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나무 심을 공간도 설계에 넣으면 아무래도 건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땅이 협소하다면 조경까지 나무 수목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미리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골조를 올려버리면 이 시멘트로 바닥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골조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양쪽으로 이 시멘트가 퍼지는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으니까 애초에 나무 심을 자리는 설계 단계부터 확보를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하는 모든 이제 그림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그림이 머릿속에 있고 집에 대한 모든 것들 동선,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머릿속에 다 넣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설계사를 선정을 하게 되죠. 설계사를 직접 프리드로우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사님을 선정해서 설계사님과 같이
내가 생각했던 구상을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도면으로 표출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이고요. 생각에 풀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건축을 하려면 도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정확한 수치와 그 땅 안에 그 자리를 정확하게 도면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 전문 분야가 설계사님이 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설계사님의 어떤 설계 도면 그 만드는 과정이 잘 이렇게 서로 잘 보완을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조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 집을 완성하는데 도면을 잘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설계가 시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설계가 시작이 아니고요. 적어도 1년 전에 우리 머릿속엔 모든 집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건축 박람회도 가고 지나면서 이 집들도 보면서 내가 사는 땅이 있다면 땅 위치 주변의 집을 관찰하고요. 아니면 앞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땅에 가서 그 주위에 있는 집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시공사, 내가 땅을 사고자 하는 곳에 만약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시공 방법, 시공사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정보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사님을 이제 컨택을 하고 설계에 돌입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기존에 봤던 집들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사님은 우리 건축주의 취향을 모릅니다. 방 몇 개, 개수 몇 개 이런 것은 알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잘 몰라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설계에 반영되는 확률이 높고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는 땅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한 그 땅의 현장에 와서 설계사님과 얘기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얘기는 정확한 설계에 들어가는 이제 집의 방향, 그 다음에 창문 크기, 그리고 만약 조경수를 한다면 조경수의 위치, 이런 부엌의 위치, 거실의 위치, 이런 큼직큼직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집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넘어가는 방향도 현장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꼭 현장에서 물론 하루 종일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에 일출이 6시면 한 5시 50분쯤에 오셔서 어디서 떠서 일몰이 만약에 7시면 한 6시 반쯤에 오셔서 일몰되는 것을 방향을 보고 그러면 일출과 일몰을 봤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나오죠. 동쪽과 서쪽이죠. 그러면 현재 집 위치가 옆집이 지금 있다면 현재 집 위치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집이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옆집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도 일출,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방향을 통해서 그 집의 위치를 잡을 거니까 가능하면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떤 창문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그 설계사님과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 설계사님과 처음 설계 면담을 하고 상의를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사님께 얘기해 줘야 되는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